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를 20년째 모시고 있어요. 제가 왜 20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20년 동안 살면서 시어머니와 마찰 한 번이 없을 수 있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쯤 사니까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제 인생의 동반자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만큼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는 저희 어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사업이 꽤 잘 되었어요. 저는 3남매 중에 막내였고 위로는 오빠 둘이 있었습니다. 막내딸이었던 저는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고 오빠들 관심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어요. 돌이켜보면 참 그때는 모자람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잘해주시는 아버지도 계시고 든든한 오빠들도 있고 다정하고 사랑만 가득 주시는 어머니도 계시고 마음에 뭐 하나 허전함이 없이 잘 컸어요. 특히 저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10달 온전히 품어져 있던 게 아니라 34주인가 그쯤 태어나서 병원에서 한참을 있었답니다. 그 때문인지 어머니가 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일찍 태어난 탓인지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 잔병이 많았거든요. 또래보다 왜소하고 허약했어요. 그래서 더욱 어머니가 저에게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아파서 입원을 할 때면 눈물을 보이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도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강해졌죠. 아직도 오빠들이 다 기억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유치원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 어머니 다리를 붙들고 안 간다고 엉엉 울고 난리를 쳤답니다.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말이죠. 꼬박 한 달을 그렇게 울면서 가고 어떤 날은 울다가 아예 안 가고, 유치원 끝나고 어머니 보면 맨날 울고, 아주 어머니 껌딱지였답니다. 그 사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어머니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빠들은 남자니까 말을 거칠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오빠들끼리 있을 때 말을 거칠게 하는 걸 보면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상냥하고 화도 한 번 안 내시고 말도 너무 예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쁘고 상냥한 엄마가 너무 좋았고 그런 엄마가 있다는 것을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사랑했기에 어머니와의 이별이 더더욱 저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던 거겠죠. 국민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까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주말에도 거의 출근하시고 평일에도 얼굴을 못 보는 날이 더 많았죠. 그런데 모처럼 제가 방학이고 하니까 시간을 내셨더라고요. 2박 3일의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차에 저희 5식구가 올라탔고 신나게 여행을 떠났어요. 목적지는 근교에 있는 계곡이었으며 3일 동안 신나게 물놀이를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없고 다 지도 보고 다녔잖아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운전을 하시면서 사고 한 번 안 내신 베테랑 드라이버이셨지만 아무래도 초행길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조수석에서 지도를 보고 길을 찾으시고 모르겠다 싶으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돌고 돌아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2시간이면 갈 거리를 꼬박 5시간을 걸려서 갔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도착한 계곡에서의 3일은 정말 최고의 시간들이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각자 가방 패고 몸을 바로 계곡에 던졌습니다. 어린 저를 튜브에 태워서 오빠들이 끌고 다니면서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그날 저녁은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갓 비싼 소고기를 다 태워 먹는 바람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한 바가지 하셨지만 그것마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밤 늦게까지 오빠들이랑 뛰어놀며 과자도 먹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곡물에 들어가고
돗자리에 앉아서 닭백숙 먹고 계곡물에 담가둔 수박도 쪼개 먹고 모기한테 10방이 넘게 뜯겼지만 진짜 최고의 방학이라고 생각했어요. 초등학생의 방학은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내년 여름방학에 또 오기를 기약하면서 차를 타고 집에 가기까지 또 긴 여정이 시작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고 눈을 떠보니까 제가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갑자기 온몸이 아파왔습니다. 팔이 너무너무 쓰라렸어요. 재빨리 고개를 돌려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살폈습니다. 제가 꿈을 꾸나 했거든요. 그런데 꿈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둘러보니 아버지의 검정색 차가 뒤집어지고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엄마가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그게 기절한 것 같아요. 너무 놀라기도 했고 너무 아팠으니까.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한쪽 팔에 붕대를 감은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미니야, 괜찮아? 정신이 드니? 아버지의 얼굴 군데군데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꿈을 꾼 게 아니구나. 저는 사고 난 지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양쪽 팔이 아스팔트 위에 쓸리면서 팔꿈치에 금이 조금 간 거 말고는 다친 곳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팔 한쪽과 머리를 조금 다치셨을 정도였어요. 큰오빠는 뇌출혈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수술은 잘 되었고 회복도 금방 할 수 있었어요. 작은 오빠는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고 한동안 깁스를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오빠처럼 머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셨는데 계속 깨어나지를 못하셨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엄마를 찾았답니다. 다른 말은 안 하고 그냥 계속 엄마만 했다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저를 데려갔대요. 의식이 없는 어머니에게 제가 울면서 그냥 계속 엄마만 외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충격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엄마라는 단어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석 달간 병원에 계셨습니다. 2차례 수술을 받았고 결국 깨어나지 못하신 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었고 오빠들도 큰 슬픔에 빠져 있었고 아버지가 짊어져야 할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저희 3남매는 더 이상 어머니의 손길을 받지 못했어요. 단정한 차림새도 야무진 숙제도 다 옛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챙기느라 하루 종일을 바쁘게 뛰어다니셨어요. 일하랴, 살림하랴, 육아하랴. 이따금 아버지가 혼자 술을 드시는 뒷모습이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요? 그래도 이런 아버지의 노력 덕분에 저의 상황은 점차 나아졌어요. 꾸준히 치료를 받으러 다녔거든요. 사고에 대한 충격,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내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10살이 되고서야 다시 입을 열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점점 제자리를 찾으셨고 오빠들은 더욱 의젓해져서 적응을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한켠에는 언제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집에 여자가 오로지 저 혼자였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가 없는 것도 슬픈데 제 마음을 공감해 줄 만한 여자가 없다는 것 또한 슬펐어요. 사춘기 시절을 묵묵히 혼자 이겨내야 했고 사실 제 몸의 변화나 마음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도 속 시원하게 말할 상대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어떠한 결핍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아버지 회사를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를 할 계획이었어요. 낙하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회계팀에서 전화 상담 업무를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어요.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아버지는 그 돈을 제가 스스로 벌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아버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월급도 아버지가 따로 주시는 게 아닌 회사에서 정확하게 시간 체크해서 받았어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 이후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로 한 것은 그냥 저의 꿈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들은 대학을 다니고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큰 오빠는 회사에 들어갔고 작은 오빠는 사업을 했어요. 오빠들을 보면서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밥통은 공무원이 최고라는 말을 어디서 주워 듣고는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20살 때부터 3년을 공부했어요. 솔직히 더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오빠들도 공무원 되는 거 어렵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몇 년 보낼 생각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5년은 생각했는데 3년 만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잘 어울리는 일이었어요. 매일 비슷한 일,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안정적인 환경과 안정적인 급여. 심드렁하고 심심하고 잔잔한 제 성격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기 전까지는요. 시청에서 공익 근무를 하던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시청에서 공익 근무를 하면 자리 하나 잡아서 가만히 앉아만 있거든요. 솔직히 업무를 분담할 수도 없고 기껏해야 청소나 보조가 전부니까. 대개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편히 쉬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특별했어요. 먼저 나서서 도울 일 없냐고 물어보러 다니고 시청에 오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장애인분들 안내도 해주시더라고요.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도 않고 항상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홍길동 같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라는 것을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 날이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몸살이 나려고 하는지 메스껍고 어지럽고 열도 있고 온몸이 시리더라고요. 오전 내내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참고 일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고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책상 한쪽에 엎드려서 눈을 붙였어요. 30분 정도 잤나. 잠에서 깨어보니 어느새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어깨에 얇은 잠바가 둘러져 있었어요. 잠바의 주인공이 누군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익숙했거든요. 그 공이 근무하는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엎드려 있던 책상에 감기약과 쌍화탕 하나가 놓여져 있었어요. 안 그래도 뜨거운 얼굴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그날로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주 천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저희는 서로에게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커플이 되었어요. 남자는 마음에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받는 법도 알았고 사랑을 주는 법도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자친구가 신기하면서도 부러웠어요. 저는 제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제 사랑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멈춰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각자의 상처를 보살피기에 바빴고 어렸던 제가 받아야 할 사랑은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가족들은 어떤지 궁금했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만난 지 2년쯤 되었을 때 남자친구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였죠. 남자친구는 누나가 한 명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친할머니까지 한 집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태어났을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박혀서 지워지지 않는 생각이 있었대요. 그건 바로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매일매일 친할머니한테 구박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매일 잔소리를 들으셨고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남자친구였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 남자친구가 어릴 때 모든 게 느렸대요. 걸음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키도 엄청 작았대요. 남자친구가 지금은 저보다 훨씬 크거든요. 체격도 좋고요. 믿기지 않더라고요. 어릴 때는 정말 작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할머니가 어머니를 구박하셨던 거예요. 딸 낳더니 둘째로 낳은 아들은 뭐가 이렇게 많이 모자라냐? 넌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휴, 어떻게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누나가 태어난 이후에 친할머니는 손자를 많이 원했지만 약하고 작고 느린 손자가 태어나자 친할머니는 누나를 더 예뻐했답니다. 누나는 야무지고 공부도 잘했대요. 그래서 누나만 예뻐하고 누나만 칭찬했답니다. 항상 어머니와 남자친구는 멸시하셨대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중학생, 남자친구의 누나가 고등학생 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셨고 1년 뒤에 사고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다고.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누나는 완전히 나가기 시작했고 공부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니면서 사고만 치게 되었대요. 어머니가 혼자서 돈 벌고 집안일도 하고 누나 뒤치다꺼리 하고 다니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얘기를 듣는 내내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잘한 사람 같았거든요. 너한테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어. 사랑만 받고 잘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래?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런가? 그땐 많이 속상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은 어머니랑 누나는 어떠셔? 어머니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누나는 결혼해서 지금은 좀 정신 차린 것 같아. 그래도 욕심 많은 성격은 여전하지만, 그런 아픔을 견디고 일어나서인가 남자친구는 저에게 참 든든했어요. 제가 흔들려도 남자친구는 언제나 굳은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었거든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어요. 서로의 가족에게 인사를 하기로 한 날 남자친구가 엄청 긴장했어요. 제가 오빠만 둘이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되었겠죠. 그건 저희 오빠들과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작은 오빠는 결혼을 안 했었고 큰 오빠만 했었거든요. 막내인 제가 먼저 결혼할 줄 전혀 몰랐는지 제가 남자친구 소개한다고 했을 때 엄청 깜짝 놀랐고 긴장도 많이 했어요. 다들 양복까지 꺼내 입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죠. 남자친구가 목공예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편한 옷차림으로 다니는데 남자친구도 그날만큼은 어색한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사실 저는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저희 오빠들 성격이야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막내 여동생을 지킨답시고 까다롭게 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 예상대로 첫 만남은 아주 순조로웠어요. 오빠들이 남자친구를 엄청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기분이 좋으셨는지 얼큰하게 취할 정도로 술을 드셨어요. 성공적인 만남을 끝낸 후 이번엔 긴장해야 할 사람은 저였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누나. 특히 누나가 어떤 분일지 대충 들어서 알아서 그런지 더 긴장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 남자친구의 누나인 은주, 그리고 형부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우와, 그런데 은주가 생각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오빠들은 뭐 하는 사람인데? 집안은 좀 사는 편이야? 사는 동네가 어디야? 자가야? 저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엄연히 따지고 보면 저는 그 사람과 처음 보는 사이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와 제 집안의 경제적 상황을 묻는 게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로 당황스러웠어요. 남자친구가 은주를 제지했고 은주는 콧방귀를 뀌면서 입을 다물었어요. 듣자 하니 은주는 어른이 되고서도 사고만 치고 다녔답니다. 놀기 좋아하고 돈도 펑펑 썼다더라고요. 일도 안 하면서. 그러다가 10살 많은 형부를 만나게 되었고 형부 집이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된 은주가 형부를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다더군요. 형부도 은주랑 별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전부이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었어요. 은주랑 형부를 보면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고 싶을 만큼 별로였어요. 하지만 제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처음 뵙자마자 머릿속에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외모가 닮은 부분은 없었지만 흘러나오는 느낌과 분위기가 묘하게 닮아 계셨어요.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라든지 억양, 손짓까지 비슷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은주랑 다르게 굉장히 친절하시고 상냥하신 분이었어요. 남자친구와의 성격과 비슷한 부분도 많았고,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마음을 기댈 가족, 그것도 여자 가족이 되겠구나 생각도 했어요. 은주가 뭐라고 하던 말던 무시를 하고 혼담을 했고 어쩌고. 그러던 말던 저희의 결혼은 진행이 되었어요. 은주한테 명품 가방을 하나 해줘야 한다느니 한복을 한 벌 맞춰서 사달라느니 예단이 어쩌고. 그런 말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어머님도 은주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고 남자친구도 결혼 준비하는 동안 몇 번이나 은주한테 전화해서 언성을 높였어요. 누나 진짜 그만 좀 해. 피 섞였다고 다 누나야?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 누나 뭐 잘났다고 뭘 그렇게 밝히고 뭘 그렇게 따지는데. 누나 어릴 때 사고 치고 다니고 막 났던 이랬던 거 매형이 다 알아. 내가 말해줄까? 누나 결혼할 때 나한테 뭐 하나라도 해준 거 있어? 아니잖아. 애초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고 지금도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누나도 우리한테 뭐 바라지 마. 제발 욕심 좀 버리고 살아라. 이런 전화를 받을 때면 은주가 잠시 깨갱하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남자친구 몰래 저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요구하기 바빴죠. 어쨌든 저한테는 우겨봐야 소용없으니까 앞에서는 내내 하기만 했어요. 그러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여차저차 저희의 결혼은 잘 올리게 되었고 비로소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저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속이 이상하리만큼 울렁거려서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고 그렇게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공무원은 복지가 좋은 편이었어요. 특히나 제가 일했던 시청은 사람들이 참 좋았죠. 임신 중기까지 일을 할 수 있었고 더 이상은 저도 힘들고 눈치도 보여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여보, 이제 푹 쉬고. 여보 좋아하는 바느질 하면서 태교도 하고 그래. 돈은 내가 열심히 벌게. 여보와 우리 아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게. 아주 든든했어요. 남편은 아주 성실하게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남편만큼이나 든든한 사람이 한 분 더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어떻게 엄마도 없이 컸냐? 엄청 딱해 하셨죠. 그래서였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임신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셔서 반찬을 냉장고에 가득 채워주셨어요. 또 배가 나오면 옷들이 잘 안 맞을 거라며 집에서 편하게 입는 잠옷 대용으로 임산부용 원피스를 사다 주기도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기억해 두셨다가 사다 주기도 하셨고요.
제가 특이하게 임신 중기부터 입덧이 엄청 심하게 왔거든요.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입덧 때문이었어요. 정말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은 날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물도 못 먹은 날도 있었고요. 모든 냄새가 다 싫어서 손수건을 얼굴에 두르고 누워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기력이 하나도 없어서 집안일을 못하니까 남편이 대신해 주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가 오셔서 집안일을 해주셨어요. 저 정말 눈앞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청소 다 해주시고 밀린 빨래까지 다 해주시고 진짜 너무 죄송한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 입덧 좀 괜찮아지면 제가 어머니 댁에 가서 집안일 도울게요. 정말 감사하고 죄송해요. 아휴 됐다. 그거 고생스러운 거 모르는 애 엄마도 있다냐? 나도 2번 다 입덧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었어. 애 낳는 날까지 밥을 제대로 먹은 기억이 없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 테니 너는 몸만 신경 써. 시어머니는 가실 때까지 엉덩이 한 번 못 붙이시고 집안일만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아기 낳는 날까지 입덧으로 고생을 하다가 출산을 했어요. 남편과 똑 닮은 귀여운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낳았던 그날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너무 고생했다고 정말 대견스럽다고 저를 안아주셨거든요. 아기는 강아지처럼 털이 보슬보슬한 피부, 굳은 살 하나 없는 발바닥,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가느다란 머리카락까지. 입덧으로 언제 고생했나 싶을 만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고소한 뻥튀기 냄새 같은 아기 냄새에 황홀하게 젖어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가 막 돌이 되었을 때였어요. 평화로운 주말, 아기가 한 발 두 발 걷는 모습을 남편과 함께 보며 벅찰 만큼의 행복을 느끼던 바로 그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고 남편은 곧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왜 그래? 무슨 전화야?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어. 정말 비극적인 사고였어요. 시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가 났고 많은 사람이 다친 사고였어요. 버스 운전기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승객 10명과 택시기사, 연달아 충돌한 2대의 차주와 일부 시민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어요. 어머니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지셨고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계시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자마자 남편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보지도 못한 채 수술실로 보내야만 했어요. 사고가 정말 크게 난 듯 했어요. 처참한 응급실 상황에 저는 아이 눈을 가리고 병원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곧이어 남편이 나왔고 저희는 근처 공중전화로 향했어요. 은주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그런데 은주가 한다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누나,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고가 크게 났어. 의사 말로는 상황이 많이 안 좋대. 누나도 와봐야 할 것 같아. 뭐? 사고? 진짜? 그런데 지금 급한 거야? 엄마 돌아가신대? 아직은. 그런데 나 지금 동창들이랑 여행 가야 하거든. 남해까지 가야 해서 오늘은 좀 힘들어. 내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있다가 상황 안 좋으면 그때 전화해. 지금은 수술 받고 계신 거잖아, 맞지?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들은 건가 싶었어요. 지금 남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해에 놀러 가야 해서 못 온다니.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었어요. 남편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은주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의 수술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어요.
11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술을 받으셨는데도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셔야 했어요. 산소호흡기까지 끼었고 머리 위로 무슨 기계가 대여섯 개 있었고 다리도 팔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진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의식도 없는 시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매일 얘기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꼬박 2주를 중환자실에 있으셨어요. 그동안 수술을 한 차례 더 받으셨고 정말 지옥 같은 하루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데 그 딸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 은주는 딱 한 번 병원에 왔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시어머니 상태에 놀라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 어떡해? 나는 못 보겠다. 무서워서 못 보겠어. 하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보고 무섭다니. 이게 진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볼일 없는 형부는 그런 은주를 달래더니 둘이 그냥 가버리더군요. 애초에 뭘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3번의 수술 끝에 일반 병실로 올라가실 수 있으셨어요. 의사가 이건 기적이라고 했어요. 사실 처음에 가망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시어머니께 감사할 뿐이었어요. 보름 만에 시어머니는 의식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그래도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다리와 팔뼈가 거의 으스러졌다고 했거든요. 갈비뼈도 부러져서 꼼짝없이 침대에만 계셔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병원비가 점점 부담이 커지게 되었어요. 수술 한 번만 받아도 몇백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몇 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입원비 등 병원비로 몇천만 원이 우수수 나오게 되었어요. 저희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고민하던 저희 부부는 결국 은주에게 손을 벌리기로 했어요. 같이 반반 부담하면 그나마 부담이 덜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은주에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장녀가 되어서 유일한 부모인 어머니의 병원비를 내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은주는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얼마를 달라고? 형님, 제가 달라는 게 아니고요. 병원비가 그만큼 나왔고 그걸 저희가 반반만 내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살려야죠. 앞으로 수술을 몇 번 더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거 수술하면 살 수 있대? 네. 뭐라고요?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거냐고. 살 수 없는데 돈 그렇게 퍼부으면 의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 안 그래? 한두 푼도 아니고. 나는 그 돈 못 줘. 아니요, 형님. 지금 제가 저한테 돈 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살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확률이 100%야? 그것도 아니면 수술을 뭐하러 하냐, 이 말이지. 딱 봐도 오늘 내일 하시는데 수술은 무슨. 헛돈 쓰지 말고 그 돈 아껴. 그래야 올케도 먹고 살지. 올케 그만한 돈 없잖아. 가망도 없는데 아등바등. 아,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이랑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진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이 은주네 가서 한바탕 다 뒤집어 엎었대요. 그런데도 은주는 정신 못 차리고 악을 쓰며 10원 한 장도 안 줬어요. 저는 이대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럼 시어머니가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았어요. 저도 포기할 수 없었고요. 고민 끝에 저희는 차를 팔게 되었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게 되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으셨어요.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계속 오갔어요. 거의 3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은 일어났어요. 살아 움직이기는커녕 가망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3년 뒤 저희 어머니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시고 밥도 드시고 말씀도 하시게 되었어요.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누구보다 고통스러웠을 시어머니가 되려 제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건 진짜 기적이라고 하시며 시어머니가 태어나실 때 날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고 펑펑 눈물을 쏟으셨어요. 아가, 우리 아가.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정말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끝까지 버텨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앞으로도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수술이 잘 되었고 재활이 잘 되었다고 한들 예전 같은 몸 상태는 아니셨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저는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빚은 한가득 쌓여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생활만큼은 정말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저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그때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주변을 보니 경력이 단절되어서 회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솔직히 공무원도 크게 다를 건 없었지만 그래도 철밥통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려와 달리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대출을 갚기 위해 남편과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이렇게 저희가 덩달아 같이 치고 시어머니께서 회복을 하는 동안 은주는 남의 집 일 보듯 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될수록 놀라기는 하더라고요. 저보고 노력이 가상하다 무례한 말을 뱉었고 돈 한 푼 안 준 뻔뻔함을 상대할 가치도 못 느꼈어요. 최대한 무시하면서 살려고 했고 시어머니 또한 이번 일로 은주한테 크게 배신감을 느끼셨어요. 어릴 때부터 쭉 뒤치다꺼리하면서 사고친 것들 수습하고 대신 고개 숙여 사과하고 돈 물어주고 했던 게 얼마인데. 배은망덕한 건 언연. 심상 나쁜 건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그런 불효자식 난 둔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셈 살 테니. 너희들도 모른 척하고 살아라. 나 죽거든 장례식도 안 해도 되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폐만 끼치지 말고 살라고 해라. 시어머니께서는 저희한테도 이렇게 일러두셨고 은주랑 크게 한바탕 싸움이 나셨어요. 그 일로 은주는 저희는 물론이고 시어머니께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았죠. 그렇게 7년이 흘렸어요.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얘긴가 싶어서 앉았죠. 시어머니께서 낮에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답니다. 경호야, 내 조카 하나 살았던 거 알지? 왜 옛날에 한 번 얘기한 적 있잖아. 젊은 나이에 갔다고. 엄마, 사촌 오빠의 자녀분? 그분이 갑자기 왜? 잠깐 시어머니의 가족 관계를 말해보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시대에 복이 든 외동딸이었어요. 위로 오빠가 한 명, 밑으로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둘 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외롭게 자란 시어머니는 사촌 오빠가 계셨답니다. 사촌들이 총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렸던 막내 오빠와 시어머니가 참 친했대요. 어릴 때는 종종 만나서 놀고 커서는 각자 결혼하고 사느라 무슨 날일 때만 만나는 사이가 되셨대요. 그런데 그쪽 집안도 참 기구하게 막내 분을 제외한 위에 3분이 모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시어머니는 장례식에서 사촌 오빠를 다 갔고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신 것도 장례식장에서였어요.
그 장례는 바로 사촌 오빠분의 외동아들 장례식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사촌들 다 죽고 제일하고는 그분이 유일했는데 어느 날부터 전화가 안 되더니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낮에 바로 그 사촌 오빠라는 어르신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냐면서 한번 보자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주 주말에 어르신을 만나러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주말이 되도록 계속 불안해하셨어요. 예감이 좋지 않다고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르신께서 저희를 부른 곳은 요양병원이었어요. 어르신의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사촌 오빠라고는 했지만 연세가 상당히 많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어르신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셨어요. 어르신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한참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시어머니에게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저랑 남편은 어르신을 보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한 형제를 보고 싶으셨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르신께서 하실 말씀이라는 건 따로 있었어요. 어르신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어머니께는 이모와 이모부분이 어르신에게 땅을 물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이 서울 근교에 있는 신도시 땅이었어요. 땅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랐다고 하셨어요. 그 땅을 팔긴 팔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매일 써도 다 못 쓸 돈이더라. 너도 알다시피 식구라고는 가족이 하나도 없다. 부모 없지, 형제 없지, 마누라도 몇 년 전에 떠났고 자식도 죽어서 손주도 없고 조카들도 하나 없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내가 생각이 나더라. 하나뿐인 아들 죽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면서 돌아다녔었지. 그래서 연락을 못했는데 연락이 닿아서 정말 다행이야. 너도 형제가 없어서 형제 덕 한 번 못 받고 살았을 텐데. 그거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져가. 아휴 오빠. 내가 몇 년 전에 큰일을 당했어. 생사를 몇 번 오갔는지 몰라. 나도 살 날 길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나 줄 거면 우리 아들한테 줄 수 있을까? 내가 죽을 뻔할 때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나 때문에 빚까지 생긴 마당에. 그렇게라도 되면 내가 미련이 없겠어. 어르신께서 저희 시어머니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랑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어르신께서 흔쾌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얼떨떨. 갑자기 땅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어르신은 조만간 다시 연락을 한다고 하셨고 며칠 뒤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상속 절차를 밟는다면서 말이죠. 이걸 진짜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저희도 빚이 한두 푼이 아니었기에 마다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얼마인지도 몰랐거든요.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돈이라고 하시니 솔직히 감이 잘 안 왔어요. 그저 이 빚만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꺼낸 말은 정말 기절초풍할 금액이었어요. 세금을 다 떼어내고 무려 70억이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더라고요. 70억. 아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머리가 띵하고. 너무 큰 돈이라 받고 말고의 생각이 안 되는데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받으라고. 이제는 욕심 조금 부려도 된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빚더미에서 갑자기 70억 자산가가 되게 되었어요.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맞는 거죠. 상속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사촌 오빠분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희가 장례를 치러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돈으로 빚을 다 갚게 되었어요. 이자까지 다 해서 8천 정도 되는 빚이. 그게 한 번에 해결되니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저희 차를 팔았잖아요. 그게 남편 출퇴근용이었던지라.
그 이후에 다시 차를 샀었는데 저렴한 중고차를 잘못 구매해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그냥 대중교통 타면서 다녔죠. 저도 일 다시 시작하면서 차를 살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무리인 것 같아서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참에 저희 둘 다 차를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고민하던 저희는 평생을 꿈꿨던 외제차를 큰 마음 먹고 구입했어요. 남편 한 대, 저 한 대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남은 돈은 이 큰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희는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원래 저희가 방 2개짜리 집에서 살았는데 저희 애가 계속 시어머니랑 방을 같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중학생 올라갈 때이기도 했고 이제는 자기 방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방 5개짜리 아파트를 구매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기존 집은 팔기로 했고요. 남은 돈은 몽땅 저금해 버렸어요. 이자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현실감이 없었어요. 막 이사 가고는 집이 너무 커서 적응이 안 될 정도였죠. 그런데 이사 가고서 일주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몇 년을 연락을 안 하던 은주에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 있지? 우리 올케네 얼마 전에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 우리 엄마 사촌 오빠라는 분.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알고 보니까 어르신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할 수 있었던 게 은주 덕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랑 살림을 합치면서 예전 집에서 쓰던 전화를 더 이상 안 쓰게 되셨잖아요. 그런데 어르신께서 은준의 전화번호를 알고 계셨나 봐요. 왜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다들 집 전화번호 수첩에 적어두고 했으니까요. 어르신은 그렇게 연락이 닿게 된 은주한테 시어머니 안부를 물은 거고 은주가 저희 집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주가 하는 말이 그때는 그냥 귀찮아서 알려주고 말았는데 뭔가 계속 찜찜하다. 그 전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답니다. 꿈에도 나올 정도로요. 은주 진짜 촉 하나 없나 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어떻게 저희한테 큰 돈이 생긴 걸 느낌으로 알아차렸을까요? 저는 하나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사 갔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흥분해서 따지더라고요. 저희 집 주소까지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 진짜로 은주랑 형부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아주 난리 났어요. 진짜 가관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얘네만 챙겨? 나는 자식도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한 푼도 안 주냐고. 뭐 주긴 뭘 줘? 누가 뭘 줘? 내 사촌 오빠가 얘네들한테 준 돈을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니? 아니, 그러니까 왜 얘네한테 주라고 하냐고. 내가 미쳤냐? 내가 첫째인데 왜? 내가 첫째는 어쩔 거고, 내가 맞으면 어쩔 건데, 내가 자식 노릇 뭘 했는데? 아, 진짜 그때 이야기를 왜 지금 와서 꺼내냐? 야, 너네 돈 많잖아. 그 큰 돈 너네가 쓸 수 있겠냐고. 내놔. 당장 내놔. 은주가 정신줄을 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은주한테 물바가지를 뿌렸어요.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이 교활하고 이기적인 욕심만 많은 것이 배은망덕한 건 나가. 이제 넌 내 자식도 아니니까 다시는 눈에 띄지 마.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행동에 은주는 적이 당황한 듯 했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형부가 은주를 데리고 나갔고 그 후 다시는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후련하다는 듯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셨어요. 어머님이 없으면 잘했어요. 저에게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예요.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존재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저를 이렇게 포용력 있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건 저희 시어머니예요. 보고 배울 점이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사랑하는 시어머니와 행복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건강만 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